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보려고 해요.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동네 공방 사장처럼 살았지만 제 하루엔 늘 흙냄새와 작은 비밀들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박연서예요. 11해 전, 그러니까 2012년 봄에 제 손으로 처음 공방 간판을 걸었어요. 첫 작품은 봉황 문양 찻잔 세트였고요. 긴장했는지 봉황 꼬리선을 두 줄로 그려버렸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흠도 멋이 되는 날이 있다라고 말해주셨어요.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그날 밤 저는 어설픈 봉황을 껴안고 혼자 울었어요. 잘하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고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세월이 흘러 2025년이 되었어요. 공방 옆 작은 찻집은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저는 오전엔 가마를 돌리고 오후엔 찻잔을 닦았어요. 시아버지는 약을 꼬박꼬박 챙겨 드셔야 해서 휴대폰에 알람을 3개씩 맞춰 두었어요. 아버지 이건 점심약이에요? 하고 건네면 아버지는 말수 적게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저는 그 조용한 끄덕임이 참 고맙다고 느꼈어요. 저녁 무렵 유리창 너머로 해가 기울면 은은한 흙빛이 가게 안에 퍼졌고요. 그런 순간마다 저는 내가 내 삶의 온도를 지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편은 반대로 늘 뜨거웠어요. 이제 확장해야지. 대형 유통 들어가 보자. 라고 말했어요. 말만 들으면 멋있었지만 제 마음은 늘 계산기부터 두드렸어요. 가마 2대로 버티는 생산량, 계절 타는 매출, 무엇보다 아버지의 병원 일정까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야 하고 수십 번 중얼거렸어요. 그러면 남편은 씩 웃고 걱정쟁이 사장님이라고 놀렸지요. 저는 웃으며 넘겼어요. 한 집의 온도를 지키려면 누군가는 불을 낮춰야 하거든요. 코너 약국 윤도훈 약사님은 항상 조용했어요. 하루는 POS가 멈춰 서서 진땀을 빼고 있었는데 유리문 사이로 고개를 내밀더니 매출 원장 백업해두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하고 말해줬어요. 저는 그럼요, 클라우드에 올려둘게요. 하고 대답했어요. 별것 아닌 조언처럼 들렸지만 그날따라 마음이 콕 찍히는 느낌이 있었어요. 무슨 예감 같은 거요? 저는 그날 카드 매출 원장과 납품서를 전부 스캔했어요. 파일 이름을 날짜 순으로 맞추고 폴더를 봉황이라고 붙였어요. 처음 봉황을 그리던 때처럼 뭔가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밤늦게 공방 뒤편 창고 문을 닫으려는데 남편이 안에서 나왔어요. 중요 서류 좀 챙겼어? 하고 말하길래 저는 창고엔 CCTV 없잖아. 우리 그냥 사무실 캐비닛 쓰자. 라고 했어요.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뭐 금방 갔다 나오는 건데? 하고 웃었어요. 그 웃음이 묘하게 낯설었어요. 순간적으로 첫 봉황 꼬리선 2줄이 떠올랐어요. 실수였지만 내 손끝이 남긴 흔적. 사람의 손이 만든 모든 건 흔적을 남긴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는 식탁 위 장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쓰던 오래된 공책이에요. 삐뚤빼뚤하지만 정직한 숫자들. 저는 그 장부를 쓰다듬듯 넘기고 찻집 내일 발주량을 적었어요. 그 옆에 조그맣게 적었어요. 봉황 꼬리 2줄 흠도 멋이 되는 날. 저에게 그 말은 주문 같은 거였어요. 하루가 버거워도 지켜야 할 온도가 흔들리지 않게 붙드는 주문이요.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날은 삶이 참 단단해서 칼로 찍어도 금이 안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어떤 날은 손톱만큼의 흠이 방울처럼 번져서 그릇 전체가 얼룩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아시죠? 흙은 한 번 더 굽히면 더 단단해진다는 거. 저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도 가마 앞에 섰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해주던 말을 마음속에서 다시 불러냈어요. 연서야, 흠도 멋이 되는 날이 있다. 그 말이 제 빛이었어요. 이제 그 빛이 어디로 저를 데려갈지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봄바람이 조금은 매섭게 불던 날이었어요. 저는 오전 수업을 마치고 공방 앞마당에 널어둔 도자기 잔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있었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잔 표면을 바라보니 제 삶도 이만큼은 단단하다고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툭 던진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찻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 확장하려면 그 길밖에 없어.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겨우겨우 돌리는 가마 2대로는 대형 유통 물량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았거든요. 지금은 무리야. 아버지 병원도 자주 모셔야 하고 직원도 더 고용해야 하는데
라고 했더니 남편은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신우이 지연은 옆에서 웃으며 언니가 다 알아서 하잖아요. 오빠는 그냥 추진력만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얼핏 듣기엔 칭찬 같았지만 그 말 속에는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는 얄미움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시아버지가 잠자리에 들기 전 거실을 몇 바퀴나 빙빙 돌며 방을 찾지 못하셨어요. 아버지 이 방이세요? 하고 문을 열어드리자 아버지는 멋쩍은 듯 웃으셨어요. 예전엔 못 보던 모습이었어요.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나 싶어 다음날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는 조심스레 중등도 치매로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시장에서 똑부러지게 장부를 보시던 분이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길을 잊고 계셨다는 걸 저는 이미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약봉지를 3개의 알람에 맞춰 챙기고 식단표도 벽에 붙였어요. 작은 수첩에는 아버지 동선을 적어두었고요. 하루하루가 치밀한 관리로 바뀌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또다시 서류는 창고에 보관했어 라며 서류 뭉치를 들락날락했어요. 창고엔 CCTV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저는 사무실 캐비닛에 두면 안 돼? 라고 물었지만 그는 웃으며 뭐 금방 꺼냈다 넣을 건데?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그 웃음이 어쩐지 낯설고 서늘하게 다가왔어요. 저녁 무렵 찻집 카운터에 앉아 하루 매출을 정리하는데 POS가 또 멈춰섰어요. 그때 윤도훈 약사님이 들렀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매출 원장 꼭 백업해 두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냥 장부 정리 차원의 조언일 뿐인데 왜 그렇게 가슴이 철렁했는지. 그날 밤 저는 카드 매출 원장과 납품서를 전부 스캔했어요. 폴더 이름을 봉황이라고 붙이며 언젠가 이 기록이 내게 방패가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밖에선 여전히 봄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문틈 사이로 들어온 바람이 장부의 종이를 흔들었는데 저는 그 소리가 균열이 나는 것처럼 들렸어요. 제 삶을 감싸던 그릇 어딘가에 실금이 간 듯했어요. 흙으로 빚은 도자기는 금이 나면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날 이후 저는 내 삶에도 균열이 시작된 게 아닐까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거래처에 납품을 보내고 돌아와 서류를 정리하던 날이었어요. 공방 안쪽 작은 책상에 앉아 낡은 전표며 세금 계산서를 한 장 한 장 대조하다가 눈길이 멈췄어요. 찻집 임대차와 관련된 위임장, 사본이 서류 사이에 섞여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사인 필체가 눈에 밟혔어요. 시아버지의 글씨는 평생 목수일을 하셔서 그런지 힘이 단단히 박혀 있었어요. 획마다 힘줄이 도드라진 것처럼 눌러쓰는 스타일이었는데 위임장 속 서명은 너무 매끈하고 힘이 없었어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거 아버지 글씨 맞나? 스스로에게 물으면서도 확신이 안 갔어요. 저녁에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여보, 이거 아버지가 직접 쓰신 거 맞아?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아버지가 내게 맡긴 거야? 괜한 의심하지 마. 하고 얼버무렸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 불안은 더 커졌어요. 괜히 제 탓 같아 보여도 눈앞에 선명한 차이는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윤도훈 약사님이 공방에 들렀어요. 따뜻한 보리차를 건네주며 연서 씨 예전에 만든 봉황 문양 찻잔 사진 봤어요? SNS 추억글에 뜨던데 하고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화면 속엔 2012년 제가 만든 초판 찻잔 사진이 있었어요. 봉황 꼬리선이 두 줄로 흐릿하게 겹쳐 있었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실수였던 그 문양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나다니 이거 내가 실수로 두 줄 그렸던 거예요? 라고 말하니 윤도훈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사진을 다시 보며 생각했어요. 흙으로 만든 그릇에도 흔적이 남듯 서류 위에 글씨도 흔적을 남기는 거 아닐까? 아무리 숨기려 해도 손끝의 떨림과 습관은 기록으로 남잖아요. 불길한 마음에 다시 서류를 뒤적였어요. 찻집 관련 대출 약정서가 함께 들어있었는데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어요. 공증일자가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날이었거든요. 저는 그 기록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라고 남편에게 다시 따져 물었어요. 이 날짜에 아버지 입원해 계셨잖아? 그럼 어떻게 공증이 됐다는 거야? 남편은 눈을 피하며 아버지가 잠깐 외출했을 수도 있잖아.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선 답이 나오지 않는 퍼즐 조각이 점점 모양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날 밤 공방 창고 앞을 지나다가 남편이 안에서 나오길래 깜짝 놀랐어요. 손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무슨 서류야? 라고 묻자 그는 짧게 웃으며 중요한 거 챙긴 거야? 별일 아냐?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 눈엔 그 웃음이 거짓처럼 보였어요. 창고 안은 CCTV도 없고 누가 뭘 드나드는지 알 수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시아버지가 앉아 계신 거실을 보았어요. 아버지는 멍하니 장부를 뒤적이고 계셨는데 숫자들이 흐트러져 있어도 그 장부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아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혹시 이거 직접 쓰신 기억 있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하며 내 글씨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말끝을 흐리셨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기억조차 희미해진 아버지를 지켜보며 저는 더 이상 눈 감고 넘어갈 수 없다고 다짐했어요. 누군가가 아버지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모든 서류를 따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날짜별로 구분하고 매출 원장도 다시 확인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봉황문양 초판 찻잔도 꺼내 보관했어요. 그 두 줄 꼬리가 마치 제게 흔적은 남는다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도장이 찍힌 순간 제 삶의 균열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번져가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찻집 명의로 진행된 담보대출 약정이 이미 체결됐다는 거였어요. 순간 귀가 멍해지고 머리가 띵해졌어요. 저는 급히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직원이 내민 서류에는 분명 시아버지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손끝이 싸늘해졌어요. 공증일자가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날 아버지는 입원 중이셨어요. 제가 목소리를 떨며 묻자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희는 공증사무소에서 확인된 서류만 봤습니다. 가족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라고 말했어요.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휘청거릴 만큼 힘이 빠졌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서류를 내밀며 따졌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 입원하셨을 때 공증이 어떻게 됐어? 남편은 잠시 눈길을 피하더니 태연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잠깐 외출해서 사인하신 거야.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그 말에 가슴 속에서 무언가 터져 나왔어요. 잠깐 외출했다고? 병원 기록 다 남아있는데? 당신 지금 뭔가 숨기고 있는 거지?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그만해, 연서야. 나도 우리 가정 잘 되라고 한 거잖아. 정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정이라는 단어가 칼날처럼 들렸어요. 십수년간 제가 쌓아온 정을 이렇게 변명거리로 쓰다니. 그날 저녁 신우이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오빠랑 같이 공증사무소 간 적 있어? 잠시 머뭇거리던 지연은 대답했어요. 아니요, 오빠 혼자 갔다 왔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창고의 문이 머릿속에서 덜컥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CCTV도 없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야 실마리가 잡히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분노는 점점 더 커졌어요. 저는 서랍 속에서 시어머니가 남겨둔 수기장부를 꺼내 들었어요. 찻집은 연서 몫으로라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절대 이런 꼴을 두고 보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이 방으로 들어와 말했어요. 그만 좀 해. 당신이 간병 다 한 거 우리도 알잖아. 근데 지금은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고.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구는 거야? 저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구질구질? 내가 아버지 모시고 밤새 울던 날 당신은 어디 있었는데? 내가 시어머니 장례 치르며 두 다리 후들거리던 날 당신은 뭐 했는데? 남편은 순간 얼굴이 굳더니 냉정하게 말했어요. 됐어? 이제 와서 뭐 따져? 이미 대출은 끝났어? 서류는 다 합법적으로 처리됐다고? 당신이 이래봤자 바뀌는 건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믿고 의지하던 남편이 더 이상 제 편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짐도 했어요. 그래, 당신이 정 때문에 했다 했지? 나는 증거로 보여줄 거야.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그날 이후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모든 걸 기록하고 모으기 시작했어요. 작은 서류 하나, 납품 전표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요.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싸워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그날부터 서류를 모으는데 온 힘을 쏟았어요. 작은 전표 하나도 버리지 않고 날짜별로 정리했어요. 낡은 상자에 무질서하게 쌓여있던 거래 명세서와 납품서들을 다 꺼내서 바닥에 펼쳐두었어요. 가게 매출 원장도 다시 확인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스캔을 떠서 클라우드에 올렸어요. 몇 년 전 윤도훈 약사님이 혹시 모르니까 백업해 두라던 말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그냥 지나쳤지만 이제야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서류를 정리하다가 시어머니가 쓰시던 오래된 수기장부를 발견했어요. 노란빛이 도는 공책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가득했는데 거기엔 찻집을 세울 당시의 수입과 지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한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찻집은 연서에게. 내 손으로 시작했지만 아이의 손으로 지켜야 한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이미 제게 마음을 주셨다는 걸 기록으로 다시 확인한 거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안아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제 편에 서 있는 증언 같았어요. 며칠 뒤 창고를 정리하다가 낯선 종이 뭉치를 발견했어요. 남편이 늘 드나들던 그 창고 한 구석이었죠. 거기엔 위임장 원본과 함께 낯익은 글씨 연습 흔적이 남아있는 종이가 있었어요. 몇 번이나 최만호라는 시아버지 이름이 반복해서 쓰여 있었는데 획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저는 손끝이 저릿해지며 종이를 꼭 움켜쥐었어요. 숨기려 했던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게 소름 끼쳤어요. 그날 밤 윤도훈 약사님에게 부탁해서 스캔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아 한 장 한 장 스캐너에 올려주었어요. 연서씨, 이 정도 증거면? 말끝을 흐리며 제 눈을 바라봤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제 더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어요. 그러다 문득 초판 봉황 문양 찻잔이 떠올랐어요. 공방을 시작하던 날 제가 실수로 두 줄 꼬리를 그렸던 그 찻잔.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 찻잔을 꺼냈어요. 봉황 꼬리 두 줄이 흐릿하게 겹쳐 있었어요. 흠도 멋이 되는 날이 있다. 시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말이 귓가에 울렸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이 찻잔도 증거가 될 수 있겠구나. 시모가 제 공방 창립을 지켜봤고 제 작품을 가족의 기록처럼 아껴줬던 증거. 찻잔을 들고 장부 옆에 나란히 놓자 마치 과거와 현재가 한자리에 모인 듯 했어요. 제 앞에 펼쳐진 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제가 걸어온 세월이자 누가 옳았는지를 말해주는 증언들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두꺼운 파일을 내밀며 조심스레 말했어요. 이게 다 제가 모은 증거예요. 위임장 공증일자와 병원 입원 기록이 충돌하고 위임장 원본에서 남편의 필체 연습 흔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장부와 제 초판 작품까지 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배임 혐의도 검토해 볼 수 있겠네요.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차가운 봄바람을 맞았어요.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지만 그 위에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남편이 정 때문에 했다고 변명했을 때 저는 치를 떨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이 아니라 증거가 제 무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밤에 집으로 돌아와 다시 찻잔을 꺼내 들었어요. 봉황의 꼬리 두 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그리며 속삭였어요. 흔적은 지워지지 않아? 언젠가 빛을 보게 될 거야. 그 말은 다짐이자 기도 같았어요. 저는 이제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은 흐린 저녁이었어요. 비가 올 듯 공기가 눅눅했고 집 안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 테이블 위에 모든 서류를 정갈히 펼쳐 놓았어요. 위임장 사본, 병원 입원 기록, 시어머니 수기장부, 카드 매출 원장, 그리고 봉황 문양 초판 찻잔까지. 하나하나가 제 무기가 되어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남편 강민, 시아버지, 시누이 지연이 모두 자리에 앉았고 묵직한 침묵이 감돌았어요. 먼저 입을 연 건 남편이었어요. 이제 또 무슨 문제를 만들려는 거야? 괜히 가족들 불러 모아놓고. 그의 말투엔 짜증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입원 기록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여기 보세요. 공증 일자가 3월 12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날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 중이셨어요. 외출 기록도 없고 하루 종일 검사 받으셨죠? 시아버지가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희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나 병원에 있었지 맞아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목소리가 가슴을 찌르듯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엔 위임장 원본을 꺼내 들었어요. 여기 제가 창고에서 찾은 겁니다. 종이 사이에 이런 메모가 있었어요. 종이를 펼치자 최만호라는 이름이 몇 번이고 삐뚤빼뚤하게 연습된 흔적이 드러났어요.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냐고? 제가 따져 묻자 남편은 당황을 감추려 했으며 연습 좀 했다고 그게 뭐 어때서? 아버지가 쓰기 힘들어하니까 내가 대신 쓰려 했던 거지. 다 가족을 위해서잖아? 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누이 지연이 불쑥 말했어요. 오빠 그날 공증사무소에 혼자 갔다 왔잖아. 나한테도 그랬잖아.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이 얼어붙었어요. 남편은 지연을 노려봤고 지연은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수기장부를 펼치며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시어머니가 직접 적으셨어요. 찻집은 연서에게.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어머님의 뜻이에요. 남편은 비웃듯 웃으며 그런 메모가 무슨 법적 효력이 있다고 그래? 그건 그냥 낙서일 뿐이야. 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봉황문양 초판 찻잔을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 올렸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제가 공방 처음 열던 날 만든 초판이에요. 봉황 꼬리선이 두 줄로 들어갔죠. 시어머니가 그날 장부에 메모를 남기셨어요. 찻집은 연서에게. 날짜가 같아요. 실수였지만 그 실수와 기록이 맞물려 증거가 된 거예요. 시아버지가 찻잔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리셨어요. 연서 내 편 맞아. 그 목소리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남편은 더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그만 좀 해. 당신은 증거만 있으면 다 옳다고 생각해? 정 때문에 한 일이라고 했잖아. 왜 그걸 이해 못해? 저는 단호히 대답했어요. 정 때문이라면서 아버지 이름을 도용했어? 그게 정이에요? 그건 배신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안간힘을 쓰며 변명했지만 이미 판은 기울었어요. 지연은 눈물을 훔치며 언니 미안해요. 오빠가 다 알아서 한다길래 저는 그냥이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누구의 말보다 증거가 더 무겁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가족회의는 무겁게 끝났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어요. 남편의 거짓말이 무너지는 걸 두 눈으로 확인했고 제가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이제 싸움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였어요. 저는 가족회의가 끝난 다음날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두꺼운 서류철을 내밀면서 제 손은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임장 원본의 서명 연습 흔적까지 있다면 사문서 위조 혐의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병원 기록과 공증 날짜가 맞물리니 배임까지 다툴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눌러왔던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저는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관 앞에 앉아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어요. 위임장 사본과 병원 입원 기록, 매출 원장과 장부, 그리고 봉황문양 초판, 찻잔 사진까지 증거 목록에 올렸어요. 조사관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이 정도면 수사 개시가 충분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속이 시원해지면서도 마음 한쪽이 서늘했어요.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걸 알았거든요. 남편 강민은 곧 소환을 받았어요. 그는 조사실에서 끝까지 억지를 부렸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위임해준 게 맞다. 나는 가족을 위해 한 거다. 라고. 하지만 공증사무소 CCTV와 방명록에서 그의 이름만 찍혀있는 게 확인됐고 그날 시아버지가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어요. 결국 강민의 말은 모두 무너져 내렸어요. 시장 사람들도 하나둘 제 편에 섰어요. 거래처 사장들은 경찰 조사에 나와 증언했어요. 강민 씨가 확장 투자한다며 우리한테 선결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실제 납품에 쓰이지 않았어요. 또 한 상인은 말했어요. 연서 씨는 10번, 20번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손님한테도 늘 성실했죠. 강민 씨가 한 짓은 연서 씨 몰래 한 겁니다.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수십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공방을 열고 고객의 눈을 보며 말하고 정직하게 거래해온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흘린 땀방울과 지켜온 신뢰가 이제는 제 편에 서서 증언해주고 있었어요. 법원에 제출된 자료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던 건 시어머니의 수기장부였어요. 찻집은 연서에게 라는 짧은 문장이었지만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인이 남긴 수기지만 찻집이 누구의 손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게다가 초판 봉황 문양 찻장과 그날의 메모가 시간적으로 겹칩니다. 이는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창업 의사와 후계 의사를 동시에 담고 있는 기록입니다. 판사의 눈빛이 순간 반짝하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남편이 그토록 무시하던 제 실수의 흔적이 이제는 저를 지켜주는 증거가 된 거였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장 상인들은 저를 만나면 늘 응원을 해줬어요. 연서씨 힘내. 당신이 옳았어. 10년 동안 아버지 모신 거 다 우리가 봤어. 그 따뜻한 말들이 제 어깨를 떠받쳐줬어요. 남편은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계좌 내역은 그가 대출금 일부를 개인 계좌로 옮긴 사실을 보여줬어요. 변명할 길이 점점 사라졌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고 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남편이 내세우던 정 때문에 했다는 변명은 이제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제가 지켜온 정직함과 헌신이 정의 진짜 의미라는 걸 모두가 알아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초판 봉황 찻잔을 꺼내 들었어요. 두 줄로 그어진 꼬리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흔적은 지워지지 않아? 그리고 결국 빛을 본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법과 시장, 두 무대에서 진실이 제 편에 서 있다는 걸 확신했거든요. 재판은 몇 달 동안 이어졌어요. 남편은 끝까지 억지를 부렸지만 결국 위임장은 무효로 판정됐고 담보대출도 취소되었어요. 은행은 남편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고 그는 배임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묵직하게 눌려있던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하나같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연서씨 잘했어? 그동안 고생한 거 하늘도 알아줄 거야.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저는 매일같이 무너질 듯 버티던 시간 속에서 이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재판이 끝난 날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연서야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나는 이미 무너졌을 거야.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 힘들었지만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아버지의 손길이 증명해주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저는 공방 한쪽에서 오래 묵혀두었던 초판 봉황 찻잔을 꺼냈어요. 두 줄로 겹쳐진 꼬리를 보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흠도 멋이 되는 날이 있다. 그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되었어요. 제 실수가 결국 저를 지켜준 증거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결심했어요. 공방 10주년을 기념해 봉황 문양 찻잔을 다시 만들기로요. 이번엔 의도적으로 꼬리를 두 줄로 새겼어요. 처음엔 실수였지만 이제는 제 이야기를 담은 문양이 되었어요. 제 삶의 흠, 제 눈물, 제 분노와 결의가 모두 담긴 흔적이었죠. 공방에 찾아온 단골 손님들에게 새 찻잔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두 줄 꼬리가 들어간 건 제 이야기예요. 실수도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되고 그 증거가 결국은 저를 지켜주더라고요. 손님들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들어보았어요. 그들의 눈빛 속에 진심 어린 공감이 비쳤어요. 아이들도 어느새 훌쩍 커 있었어요. 큰 아이는 고등학생이 되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가 도와줄게요. 너무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든든함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어요. 저는 시장 한복판에서 손님들을 맞으며 예전 시어머니처럼 외쳤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생선 아주 좋아요. 서비스도 넉넉히 드릴게요.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제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하며 웃고 계신 것만 같았어요. 가끔 시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곳에 찾아가 인사를 드려요. 어머님, 저 잘하고 있죠? 저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어머님이 제게 주셨던 사랑이 저를 이렇게 지켜줬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풀잎이 흔들리는데 저는 그게 대답 같아 마음이 따뜻해져요.
사람들은 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고 말하곤 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정은 억지가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걸. 그 정이 증거가 되어 저를 지켜줬고 끝내 봉황이 다시 날 수 있게 해줬어요. 저는 오늘도 공방 앞에 걸린 간판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다. 정은 반드시 증거가 된다. 이제 제 봉황은 두 줄 꼬리를 달고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르고 있어요.